이 사건은 현재의 국제 정세에서 미국과 한국, 사우디아라비아 각각의 외교 전략과 지역적, 글로벌 영향력의 변화를 반영하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이 사우디 왕세자에게서 비웃음을 사고 아무런 외교 성과도 거두지 못한 것과 대조적으로 사우디 외교장관이 한국을 방문해 협조를 요청하고 유전을 제공하겠다는 선언을 한 것은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시사합니다. 첫째, 이는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에 대한 외교적 의존도를 다변화하고자 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사우디와 미국 사이에는 강력한 전략적 동맹 관계가 있었으나 최근 몇 년간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변화와 국제 에너지 시장의 다변화에 따라 사우디는 새로운 파트너십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국과의 관계 강화는 이러한 전략의 일환이며 미국과의 관계 재평가와 글로벌 외교 정책의 다변화를 나타냅니다. 둘째,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영향력이 상승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우디 외교장관의 한국 방문과 유전 제공 제안은 한국이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나라로 인식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한국의 경제적, 외교적 능력을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이 사건은 전통적인 국제 권력 균형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미국의 전통적인 우위가 도전받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국가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더욱 독립적이고 적극적인 외교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우디의 이러한 행동은 국제 정세에서 미국 중심의 질서가 변화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다양한 국가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새로운 전략적 파트너를 모색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글로벌 권력 구조의 변화, 한국의 국제적 위상 상승,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외교 다변화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국제 정치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입니다. 대체 사우디가 이렇게까지 한국에게 매달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게 맞이한 이는 고개를 숙이며 예를 갖추었는데요. 환하게 웃음 짓는 그는 상대방의 말에 웃음을 지으며 좋은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뤄진 사우디와의 만남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사우디 쪽에서 한국과의 적극 협력을 간절하게 바라고 있기에 논의는 쉽게 풀렸습니다. 한국 대통령과의 만남 자리에 나온 파이살 빈 파르한 알 사우드 사우디아라비아 외교장관은 한국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말하며 사우디 비전 2030분을 실천하기 위해선 한국의 기술이 무조건 필요하다며 한국 비위를 맞췄습니다. 얼마 전 조 바이든의 사우디 방문 때와는 확연히 차이가 나는 반응이었죠. 20일에 일어난 한국-사우디 접견 이전 미국은 원유 증산을 위해 다급하게 사우디 왕세자를 만났습니다. 조 바이든은 기존 일정을 정리하고 사우디로 바로 달려가는 모습을 보였죠. 과거 사우디의 비윤리적 행동을 비난하며 사우디가 반성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던 조 바이든은 왕세자와의 만남 자리에서 주먹 인사를 보이며 최대한 저자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우디의 반응은 냉랭 그 자체였죠. 조 바이든이 세계 인플레이션 상황과 원유 문제를 거론하며 사우디의 즉각적인 증산이 필요하다고 말하자 왕세자는 단칼에 거절하며 석유 수출기구가 시장 논리에 따라 증산을 결정할 것이라며 회피했죠. 미국의 요청에 고민도 하지 않고 거절 의사를 표현한 것입니다. 과거였다면 어림도 없는 이야기였지만 상황이 많이 달랐기에 사우디는 이렇게 대처가 가능했습니다. 원유가 급한 것은 세계 어디에서나 마찬가지였고 미국만이 아니라 유럽과 러시아, 중국 등 사우디의 석유를 탐내는 국가들은 차고 넘쳤기 때문에 가능한 답변이었죠. 결국 바이든은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귀국해야 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낮은 지지율로 인해 맹비난을 받았던 바이든은 이번 빈털터리 외교 성과에 대해 국내외 언론들의 질타와 정치인들의 비난을 한몸에 받게 되었습니다. 언론인 카슈크지 암살에 대해 쓴소리를 내뱉었던 조 바이든이 정치 논리에 의해 자신의 말을 철회하는 행동을 보였고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주장이 나올 정도로 분위기가 험악했습니다. 미국의 망신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큰 소리를 내지 못했던 것이죠. 사우디는 미국에게는 아쉬울 것 없다는 태도로 큰 소리를 냈습니다. 예기양양한 모습을 보였던 사우디는 그러나 한국에게는 저자세를 취한 것입니다. 미국보다 한국이 더 중요한 입장이라는 것을 사우디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더 놀라운 것은 이번 회담에서 한국에게 사우디가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협력을 위해 큰 돈을 들인 것입니다. 바로 페르시아만에 붙어있는 유전을 한국에게 주기로 한 것이죠. 마니파, 매니파, 유전과 그 일대를 선뜻 내준 것이죠. 사우디의 파격적인 결정은 육아로 인해 힘든 한국에게 엄청난 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
게다가 산유국 지위를 되찾기 위해 해외 여러 곳에 유전 개발을 서두르던 한국에게 있어 가뭄의 단비와도 같은 유전이었죠. 미국에게는 증상 거부를 말하며 냉정하게 대했지만 한국에게만 사우디가 혜택을 주면서 협력을 요구한 것에는 여러 요인이 있는데요. 무엇보다 사우디와 한국이 오랜 기간 협력해온 인연 때문입니다. 과거 중동에서 건설붐이 일어났을 때 한국 건설 노동자들은 뜨거운 열사의 사막 국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이를 먹여 살리고 경제를 부흥시킨다는 일념하에 건설 노동자들은 어려운 환경에도 성실하게 일을 했는데요. 처음 중동에서 한국 노동자들을 받아들일 때 거부감이 있었다고 합니다. 서구의 훌륭한 건설사들과 협력해서 이들 노동자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왜 한국인들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논쟁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우려는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공사도 한국인이 맡았다고 하면 손쉽게 해치우거나 심지어 기일보다 더 빠르게 완성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인데요. 한국인들만 있으면 뭐든지 가능하다고 하는 소문이 날 정도였습니다. 사우디 사회에서 한국인들은 믿을 만한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퍼진 것은 이 시기부터죠. 납기일을 빨리 맞추는 것은 물론이고 품질도 뛰어났습니다. 몇십 년이 지나도 구멍이 나지 않고 튼튼한 물건의 사우디인들은 한국인이 보여준 경이로운 능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죠. 과거 사우디 국왕인 압둘라 빈 압두라지즈가 대규모 공사를 해외 업체에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지연되거나 완성품 질이 떨어진 이유를 거론하며 관계자들을 질책한 일이 있었는데요. 이때 한 아랍 신문은 1970년대 한국 근로자가 그립다는 기사를 실을 정도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최대 영자지 아랍뉴스는 한국 근로자들을 조명하며 이들이 보여준 능력을 사우디인들이 따라 배워야 한다고 말할 정도로 한국 근로자들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사우디에서는 관광청 주도로 1970년대 한국 건설자들을 위해 이들을 위한 특별 초청 프로그램을 고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아라산 알다바그 사우디아라비아 관광청 최고 책임자는 사우디는 그들의 노고를 잊지 않고 있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지금의 사우디가 존재할 수 있었다고 말한 그는 한국과 사우디의 오랜 인연을 강조하면서 한국인들이 사우디로 오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하면서 협력을 요청했죠. 그뿐만 아니라 사우디는 한국 무기의 큰 손으로 국방에 있어서 다량의 한국 무기를 구입한 인연이 있습니다. 올해 3월에도 사우디 국방부는 30억 리알 한화로 9,846억 원에 달하는 방산 계약을 맺으며 무기 수입을 단행했죠. 구체적인 계약 내용은 비밀에 붙여졌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사우디 국방부가 굉장한 관심을 표현했던 복합대공화기 비오 구매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죠. 군용탄을 제조하는 풍산도 사우디 국방부와 사업 6천만 리알 한화로 1,500억 원 규모의 탄약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엄청난 금액의 방산 수출 계약을 성공리에 마무리할 수 있었죠. 가성비 면에서 탁월한 한국 무기를 구입하면서 미국에게 끌려가지 않는 방산 주권을 지키려는 노력인 것이죠. 사우디는 한국과의 오랜 인연으로 혜택을 보았기에 주저없이 한국에게 손을 내민 것이라 할 수 있죠. 하지만 한국에게 유전을 내민 것은 더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한국 외에는 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만한 곳이 없는데요. 바로 사우디에서 추진 중인 사우디 비전 2030분입니다. 석유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사우디는 미래에는 석유 의존 국가는 살아남기 힘들다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사우디가 미래에도 강대국으로 남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죠.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는 그래서 사우디 비전 2030분을 추진했는데요. 신재생에너지에 과감한 투자를 하고 석유 의존 사업을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광과 IT 쪽과 관련해 투자를 늘리겠다는 계획이죠. 이를 위해 신재생 IT 관광에 노하우가 있는 국가와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 사우디 정부의 이상을 구현한 시티, 네옴시티도 사우디 정부에서 엄청난 돈을 들여 건설 투자를 하는 등 필사적으로 이 프로젝트에 매달리고 있죠.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추진하는 이 사업은 전임 미답의 길로 빈 살만 왕세자는 사우디의 명운을 건 도박에 나선 것입니다. 하나라도 잘못 사업을 운영하면 과거 석유가 나지 않던 사막국가 시절로 돌아갈 수 있는 위험한 길. 그는 무조건 사우디 비전 2030을 성공시키기 위해 협력 국가를 찾았고 놀랍게도 협력 국가에 딱 맞는 곳을 찾아냈죠.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수소 사업에 있어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는 사우디 입장에서는 한국의 수소 기술이 꼭 필요한 상황. 특히 네옴시티에도 수소 기술이 들어갈 예정이라 한국 협력은 필수입니다.
과거 빈 살만 왕세자가 한국에 방문했을 무렵 문 대통령과의 자리에서 한국의 수소 기술 협력이 꼭 필요하다고 말한 만큼 한국은 왕세자의 2030 프로젝트에서 빠질 수 없는 국가입니다. 그 외에도 관광 분야에서도 앞서가는 한국의 노하우도 사우디가 탐내는 것 중 하나인데요. 특히 K-팝을 비롯해 한류 열풍을 사우디도 잘 알고 있어서 향후 관광 사업에서 꼭 필요한 도움을 한국이 줄 수 있다는 점 역시 왕세자가 한국에 손을 벌리는 이유입니다. IT 산업 역시 한국이 선도적인 위치에 있죠.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는 한국 게임 업체에 투자를 단행, 미래 게임 산업에서 한국의 기술력이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막대한 오일머니를 한국 게임사에 투자한 일도 있었죠. 한국을 형제국으로 생각하는 사우디의 애정 공세 덕분에 한국은 고유가 시대에 대비할 수 있는 유전을 손에 넣게 되어 에너지 문제에 있어 한시름 걱정을 덜 수 있게 되었는데요. 마니파 유전 주변에도 아직 개발이 되지 않은 유전이 묻혀 있다는 세계 보고서가 있던 만큼 한국은 더 많은 석유를 싸게 생산할 수 있게 된 셈이죠. 미국보다도 더 중요한 위치에 있는 대한민국, 사우디와 한국의 교류가 멈추지 않고 계속되길 바라며 엄청난 이득을 보게 된 한국의 미래가 계속해서 창창히 빛나길 기원해 보겠습니다. 가게를 두 군데 돌았지만 삼성 제품이 너무 비싸져서 구매할 수가 없었습니다. 불과 1년 전 이러한 인터뷰를 한 이란 국민들은 한국과 새로운 국면에 들어가 들떠 있다는데요. 이란 국민들은 왜 한국과 무역과 외교 등의 회복을 바라고 어떤 상황인지 궁금한데요. 우선 이란 정부 자원에선 미국과의 자금 동결 협상 이후 또 다른 한국에 대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란 정부는 지금까지 미국의 각종 제재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들어오는 70억 달러를 요긴한 방향으로 사용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개선한다는 반응입니다. 반면 이란을 경계하는 주변국들은 이란이 해당 자금을 핵무기 개발에 쓸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실제 한국의 자금 동결이 매우 중동에 있어서 중요한 사안이 돼버린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총리는 한국 등에 동결된 이란 자금을 풀어주기로 한 미국을 맹비난했는데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금주 이란의 후원을 받는 테러 그룹에 갈 돈만 지원하는 셈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로 미국과 이란 간 갈등 요인인 핵 프로그램 협상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왔지만 이란의 핵무장을 반대해 온 이스라엘으로선 달갑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상황입니다. 미 백악관은 이스라엘의 비판에 대해서 이 자금은 모두 식료품과 인도적 차원에서 쓰인다고 했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자금이 어디로 쓰일지 알 수가 없고 사실상 제한이 없다며 미국을 비판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자국 국민 석방과 더불어 최근 중동의 정세가 악화되는 것도 염두에 뒀고 사우디와의 관계가 들어지고 중국과 러시아가 중동에서 세력을 확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중동의 가장 큰 세력인 이란과 협상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경계하는 면도 있다고 해석됩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당연히 이란의 돈이기 때문에 반납하는 게 옳다는 여론이 형성되어 있었는데요. 이란은 한국과의 관계가 오랜 기간 우호국으로 되어 있었고 교역량은 갈수록 증가 추세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이란에서는 한국 제품이 최근 10수년간 가장 인기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란 현지의 소식통은 자금 동결 문제가 해결되자 가장 먼저 물른 것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란 사람들은 한국 가전제품 수입되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란의 수도 테헤란 중심가 샤리아티 거리에서 만난 사바 씨는 한국 내 이란 동결 자금 해제 소식을 접하자 들뜬 목소리로 말하면서 한국산 자동차와 전자 제품이 다시 정식으로 수입되고 이란 내 사후 관리, 예즈 보호 재개됐으면 좋겠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이란에서는 한국산 가전과 자동차 인기가 높으며 이란 신혼부부가 혼수를 장만할 때 삼성이나 LG전자 제품은 최고로 여겨지며 가장 인기 있는 웨딩카 역시 현대차나 기아에서 나온 승용차입니다. 한국에 묶였던 수출 대금이 해제됐다는 소식은 현지에서도 크게 다뤄져 테헤란 시민은 대부분 알고 있고 테헤란의 전자제품 판매점이 밀집한 샤리아트에서 만난 상인들은 동결자금 해제를 계기로 한-이란 관계가 회복되고 양국의 무역이 활성화되기를 희망하는 모습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이번 합의에 대이란 제재 완화나 대외 교역 정상화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도 보도됐지만 상인들은 통결 자금 해소가 긍정적으로 작용해 핵협상 타결로 이어지고 오랫동안 경제를 옥죄어왔던 제재가 해제되기를 바란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한국과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의 반응이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기대감이 생기는 반면에 중국과 일본은 크게 거북하다고 하는데요. 우선 한국에는 한국과 이란 양국에서 동시에 기대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에서 가장 바라는 두 종류가 있는데 앞서 인터뷰에서처럼 가전과 자동차입니다. 가전의 경우 한국 제품이 워낙 인기가 많고 에즈가 좋다는 이미지가 여전하기 때문에 많은 이란 사람들은 한국 가전을 구입하기 원하나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어올라 버리기도 했으며 제품의 재고도 없는 데가 더 이상 에즈를 지원하지 않는 등의 문제로 구매가 어려웠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에서는 삼성과 LG 가전을 여전히 비공식 루트로 수입했는데 이는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병행 수입 등을 활용해서 그렇게라도 한국 가전을 판매했다는 겁니다. 2018년 8월 미국의 대이란 제재 복원 후 대부분의 한국 기업은 이란에서 철수했으며 이때 삼성전자와 LG전자도 이란 사업을 사실상 접었고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이란에서는 이번 자금 동결 해제 이후 한국의 가전을 가장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러시아에서처럼 중국 가전들이 쏟아져 들어왔으나 한국 가전이 워낙 좋다는 믿음이 있어 아직까지도 중국산보다는 한국이 뛰어나다는 인식이 있고 특히 서비스가 좋다며 입을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란에서 가장 많이 찾고 있는 것은 바로 한국의 자동차들입니다. 소식통은 이란에서 자동차 부품을 구하기가 너무 어렵고 연식이 얼마 되지 많은 차들은 너무 비싼 값에 거래되어 서민들은 도저히 살 수가 없다고 토로하면서 한국 자동차가 빨리 들어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란의 차들은 상당 부분 20년 이상 되었으며 에어컨도 없는 모델이 허다합니다. 화폐 가치가 만정적이지 못한 이란에서 자동차는 귀중한 자산이기도 하며 자동차에 대한 투자 수요도 상당한 탓에 같은 모델이라도 이란에서는 높은 가격에 팔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에서는 한국의 중고차들을 가장 많이 수입하려고 하는 국가 중 하나이며 이니 비공식적인 루트로 한국의 중고차들은 이란에서 주행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특히 한국에 홍수가 나서 차가 물에 잠기는 경우가 많아지면 이란 자동차 바이어들은 바빠지는데 이란에서는 한국의 침수차들을 대거 수입해서 현지에서 고쳐 쓰면서까지 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침수차까지 사용하느냐는 질문에 관해서는 현지 자동차 중고상 딜러는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요. 한국에서 침수차라 불리는 워터카는 고치면 아무런 이상이 없이 오랜 기간 탈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의 자동차들은 견고하게 만들어졌으며 침수되어도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의 일반 중고차는 물론이고 침수차를 수입하려고 경쟁까지 일어나는데 자동차를 구하기 어려운 중동 지역에서는 물론이고 중앙아시아, 러시아까지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러시아, 이란 등은 각종 제재로 한국 제품이 구하기 어려워지자 우회루트를 대거 활용하는 겁니다. 그만큼 한국의 가전을 비롯해서 자동차가 이들 국가에서는 매우 인기가 있다는 것이며 국민들은 품질은 물론이고 에즈가 좋았기 때문에 빠르게 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러시아도 빨리 전쟁을 끝내고 예전과 같이 한국과 무역 교류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한국에서는 미국의 제재 해제로 하나둘씩 긍정적인 면이 부각되고 있습니다만 반면 주변국에서는 다소 껄끄러운 표정으로 한국의 자금 동결 해제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일본의 경우에는 이란 제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란과의 관계를 그럭저럭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이란에서 원유를 대거 값싸게 들여와서 충분한 공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원유 수입이 거의 줄어들었지만 일본은 미국 제재에도 불구하고 수입을 지속했는데 일본은 말로는 미국 제재에 동참한다고 하면서도 러시아의 천연가스 프로젝트도 여전히 진행 중으로 자원이 중요한 일본에서는 경제적인 이득을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이란의 제재가 풀리게 되면 값싼 이란의 원유 가격이 다소 올라갈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다양한 곳에서 이란의 원유를 수입하다 보면 일본은 예전과 같은 어드밴티지를 누리기 어렵고 한국이 예전에 이란에서 값싼 원유를 많이 수입했기에 이러한 국면을 보는 것이 달갑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오랜 기간 동안 중동을 수성해왔던 일본의 가전과 자동차 브랜드들이 결정적으로 한국의 가전제품과 자동차들에 완전히 밀려나 자취를 감추게 된 꼴이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다시 중통에서 일본이 부활하기 원하지만 이러한 것이 잘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외교에 있어서도 일본은 지금까지 중동에서 중간자 역할을 자처하면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미국과 문제가 있는 이란을 일본이 그 사이에서 중간자 역할을 하겠다는 모습이었고 실제 41년 만에 해결사를 자처하며 전 아베 총리가 직접 날아가는 모습도 연출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일본의 이러한 외교 역할은 거의 효과가 없다는 평가가 잇따랐습니다. 그저 이란의 원유 수입을 하기 위한 구실로 외교사절 역할을 하는 흉내만 내는 것으로 효과는 없었습니다.
2019년 아베 총리가 이란에 방문하는 중에 일본 유조선이 피격당해 망신까지 당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이란과 지금까지 상생하는 정신으로 외교나 무역을 진행해 왔습니다. 또한 한국의 정서는 중통지방과도 잘 맞아 다양한 한류 드라마가 아직도 인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란 제재 해제 시의 추후 중통에서는 일본 대신 한국의 외교로 쓸 입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일본은 사우디에게도 외면을 당하고 있어 한국보다 영향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의 경우 미국의 제재 이후에 이란에 파고들려는 것에 차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특히 중국은 자동차가 부족한 이란에 러시아처럼 대량으로 공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는데 중국도 미국의 제재가 있는 데다가 한국이 부상하면 이란에서의 계획이 축소된다는 전망입니다. 이와 같이 이란에서는 한국 자금 동결 해제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국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돈 뜯어먹고 중국에 퍼다 주던 프랑스가 엄청난 손해에 직면했습니다. 한순간의 판단 미스로 중국이라는 거대한 똥 덩어리에 발목을 잡히게 된 것인데요. 재밌는 사실은 이것이 한국 대신 중국의 선박을 맡겼다 발생한 참사라는 점입니다. 현재 해운 및 조선업계는 친환경 규제 바람이 거셉니다. 국제해사기구뿐 아니라 EU까지 선박의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등과 같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나섰기 때문인데요. 대형 컨테이너선 한 척이 배출하는 미세먼지의 양이 트럭 50만 대와 맞먹으며 배출하게 되는 황산화물이 디젤 승용차 5천만 대분에 달한다고 하니 디젤 선박이 미세먼지나 온실가스의 주된 배출원으로 인식되는 것도 이해되는 부분입니다. 이에 국제해사 기구가 2050년까지 선박의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며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수립했고 이의 역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공개했습니다. 사실 친환경 에너지 산업은 이미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 차량을 대신할 전기차 및 수소차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난방 에너지 분야에서도 친환경 시장이 생장하고 있으니까요. 해운 조선업계 역시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되는 전 세계적 흐름을 피할 수는 없었으며 이는 친환경 선박 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아는 것처럼 이러한 국제사회의 탈탄소 규제 바람은 그간 고부가 가치 선박에 집중해 온 한국엔 더할 나위 없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은 지난 1분기 전 세계 LNG 선박 발주량의 90%를 독차지할 정도로 시장을 선도 중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에너지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 조선업계가 호황을 맞으며 덩달아 막대한 이문을 챙기고 있던 프랑스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프랑스는 한국이 글로벌 수주 경쟁에서 승리할 때마다 가장 쓸쓸한 로열티를 뜯어가던 국가입니다.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비롯된 에너지난은 유럽을 중심으로 한 렌지선 확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오로지 기술력만으로 이 LNG선 확보 전쟁에서 전 세계 시장의 약 70%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LNG선 확보 전쟁의 회종 승리자가 된 셈인데요. 문제는 한국이 LNG 운반선을 만들 때마다 프랑스가 막대한 규모의 로열티를 뜯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도 선가의 약 5%에 해당하는 적지 않은 규모로 프랑스가 가져가는 금액은 대충 따져봐도 척당 약 100억 원에 달합니다. 한국으로선 매년 지급해야 하는 로열티로 막대한 부가가치가 유출되는 셈입니다. 이에 대해 어떤 이들은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대놈이 번다는 속담을 인용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프랑스 GTT가 현재 LNG 운반선에 적용되는 네임브레인형 화물창의 원천 기술을 확보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기술 획득을 위한 노력과 그 회종 결과인 기술력에 대한 보상은 당연한 일입니다. 즉, 지금과 같이 렌지선의 멤브레인형 화물창이 적용되는 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GTT가 로열티를 받는 일은 당연한 일인 것인데요. 다만 척당 성가의 약 5%에 달한다는 로열티 규모가 과연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국이 GTT와 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한 건 이미 20년도 더 지난 일입니다. 그렇다면 GTT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과연 얼마나 많은 돈을 그 로열티라는 명목으로 받아간 것일까요? 지난해의 경우만 살펴봐도 한국이 연간 수주한 LNG 운반선은 모두 121척으로 GTT가 가져간 로열티의 규모는 약 1조 2천억 원이 넘는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렇다 보니 GTT의 로열티 수준이 너무 과도하며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GTT는 멤브레인형 화물창 원천 기술에 대한 라이선스에
불필요한 기술 지원까지 끼워 팔며 이른바 갑질을 일삼았습니다. 결국 보다 못한 공정위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끼워 팔기를 중단하라는 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는데요. GTT는 해당 사안에 대해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장장 3년여를 끌어온 소송은 최종적으로 GTT의 패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덕분에 한국 선사가 지급하던 기술 라이선스료도 어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쉬움이 남는 것은 사실입니다. 만약 프랑스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원천 기술에 대한 전 세계 LNG 운반선 건조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한국을 지원하는 상호이익 관계를 취했다면 어떨까요? 한국은 지금보다 더 많은 수주 성과를 만들 수 있었을 테고 프랑스 역시 지금과 같은 비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프랑스는 이런 이상적인 그림에는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사용료 관련 소송에서 패소하고 한국이 기술 독립을 위해 독자적으로 화물창 기술 개발을 시작하자 보란듯이 중국에 대형 발주를 넣고 기술 지원까지 하고 나섰으니까요. 이것도 모자라 아예 마크롱 대통령이 직접 중국까지 날아가 중국에 발주하겠다는 언급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프랑스가 EU 회원국 중 중국의 세 번째로 큰 무역 파트너이며 양국의 경제적 이해가 맞아떨어진다 하더라도 이번 결정이 과연 현명한 판단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현재 국제사회에서 확인되는 중국의 포지션과 다른 국가들의 평가입니다. 삐딱선 타며 반복되는 중국의 강자는 국제사회의 빈축을 사고 있고 점점 심화하는 미국과의 패권 경쟁은 국제사회에서 그들 자신의 입지를 더욱 좁아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치명적인 것을 꼽으라면 반도체 제재를 들 수 있겠습니다. 사실 미국이 본격적으로 제재하기 이전만 하더라도 중국은 반도체 분야에서 나름의 성과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반도체 굴기를 선언했던 중국은 해당 분야의 국가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덕분에 패키징이나 설계 단계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만들고 있었는데요. 특히 2000년대 이후에는 연평균 약 10여 개의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며 관련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격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지난 2021년에는 국유기업인 양츠메모리가 128단계의 낸드 플래시를 생산하는 데 성공해 많은 중국인들을 감동하게 했습니다. 물론 아직은 한국이나 대만 등이 보유한 첨단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데다 주요 공급망 역시 외부에 의존하는 수준이지만 괄목할 만한 성과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데요. 미우중 패권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중국이 꿈꾸는 반도체 굴기도 요원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미국 자본의 직접적인 투자마저 제한된 지금 많은 서방 국가들도 중국 제재에 동참하고 있는데요. 물론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려는 의도도 있겠지만 고립을 자초한 중국 정부의 자충수 때문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문제는 대중국 제재가 첨단 반도체뿐 아니라 9세대 반도체 분야로까지 확대될 분위기라는 것입니다. 중국은 서방 세계의 강력한 제재에 첨단 반도체 기술 발전이 막히자 유산 칩을 비롯한 9세대 반도체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는데요. 스마트폰이나 전기차, 그리고 군사무기에도 사용되는 내것이 칩 분야에서 중국의 장악력이 확대되면 안보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추가 제재 논의가 진행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짐작하시겠지만 최첨단 선박에는 수없이 많은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반도체 제재 때문에 제대로 생산하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은 꾸역꾸역 만들어낼 수 있겠지만 곧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국의 기술 수준을 고려하면 머지않아 몇 년 전 스펙을 따라가기도 벅찬 상태가 될 수 있는데요. 이런 상태에서 과연 첨단 기술이 필요한 친환경 선박을 제대로 만들 수 있을까요? 더욱이 중국은 이미 과거 프랑스와의 선박 계약에서 수차례나 납기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지난 2017년 중국은 프랑스가 발주한 LNG 추진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수주한 뒤 수주 경쟁에서 한국 조선소를 제쳤다며 자국 조선 기술을 추켜 세웠습니다. 한국이 렌지선 시장의 최강자로 꼽히는 만큼 그들 나름으로는 경쟁심을 가졌던 것인데요. 문제는 중국보다 7개월이나 늦게 같은 선박을 수주했던 한국이 해당 컨테이너선을 먼저 바다 위에 띄웠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선주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선박의 시운전을 진행할 때 7개월이나 앞서 선박을 수주했던 중국은 아직 배를 도크에서 내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중국의 납기 지연이 비단 그때뿐이었을까요? 사실 납기 지연이 빈번하던 중국은 그때보다 더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국 조선사들의 도크가 꽉 찬 지금 어떻게든 남는 물량이라도 끌어모아 도크를 채우려는 욕심에 영가로 자질구레한 선박들을 수주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한국보다 더 많은 배를 수주했다는 식의 자기 위로를 하는 중입니다. 그러나 무작정 끌어모으다 보니 결국 유행의 기대는 엉성한 선박 건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납기마저 지연되며 선박 품질은 날로 떨어지고 있는데요. 점차 가중되는 조선업계의 부실화는 이미 많은 우려를 낳는 중입니다. 프랑스와 중국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허둥대는 사이 한국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며 시장 선도국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과거 선박 강국들이 연이은 사고로 세계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것을 확인한 한국은 그들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결국 기술 개발과 우수한 건조, 능력만이 살 길이라는 결론을 얻었는데요. 이에 철강업계와 협력하여 고성능 소재를 확보했고 각종 외력에 견딜 수 있는 특수 재질이 적용된 선박은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데 톡톡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세계 최초로 고만강강 소재의 LNG 연료 탱크를 적용하는 등 본격적인 경쟁력 강화에 나섰는데요. 덕분에 고부가 선박의 선별 수주가 가능해진 한국은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선상에서 활용될 수 있는 인공지능 화재 진압 솔루션을 개발, 적용하는 등의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 개발은 한국이 친환경 선박에 이어 무인 시장까지도 장악할 무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같은 한국의 모습은 시장 흐름을 역행하며 바닥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모아 수적으로 우월하다 말하는 중국이나 이를 판별하지 못하는 프랑스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시장을 선도하는 리더롯에 가져야 하는 마땅한 소명의식이라고 할 것인데요. 한국이 지금과 같은 책임과 소명을 다해 앞으로도 친환경 선박 시장의 주도권을 견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KF21 보람의 양산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다수의 전문가는 이르면 2023년 말, 늦어도 2024년 상반기면 양산에 돌입할 수 있을 것이라 예측하고 있는데요. 덩달아 방산 시장 진출에 대한 분석도 슬슬 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FA50을 비롯해 대한민국 전투기가 말 그대로 물이 오른 만큼 대부분은 KF21 보람의 시장 전망을 희망적으로 예측하고 있는데요. KF21의 양산 수량이 많아질수록 도입 단가는 저렴해지고 이는 결국 부품값을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늘 예산 부족으로 허덕이는 우리 군의 처지에서는 쌍수들고 환영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희망적인 예측과 정반대로 일각에서는 KF21의 세계 진출이 결코 순탄치만은 아닐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다름 아닌 엔진입니다. KF21 보람에 적용된 각종 첨단 기술들은 대부분 국산화에 성공했지만 적어도 엔진만큼은 여전히 미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아무리 주문이 촉주한다 하더라도 최종 수출을 위해선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치명적인 제약이 존재하는데요. 하지만 이 문제의 해결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우리가 자체적으로 국산 엔진을 개발해 탑재해버리면 그만인데요. 물론 말처럼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오늘은 KF21 보람에 탑재될 국산 전투기 엔진의 개발 현황을 상세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군사 기술력에 대한 국제무대의 시각은 KF21 보람의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닙니다. 2013년 탐색 연구가 끝나고 KF21 개발을 위해 록히드 마틴과 컨소시엄을 체결했을 때 미국의 개발진들은 대한민국의 도전을 비웃기 바빴습니다. 그도 그럴 게 당시 대한민국은 KF-16 전투기 140대를 라이선스 생산하고 2000년 기본 훈련용 프로기였던 KT-1 웅비 개발, 2005년 T-50 개발에 성공한 게 전투기 개발 경험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라이선스 생산이나 훈련기 개발은 초음속 전투기와는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게 달랐습니다. 때마침 2013년 T-50을 공격기 형태로 개량한 FA-50의 실전 배치를 시작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대한민국의 전투기 기술력은 기껏해야 이제 막 걸음마를 팬 수준이었습니다. 미국 개발진들 입장에서는 하륵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는 말처럼 전투기 개발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기에 부릴 수 있는 만용처럼 여겨졌을 텐데요. 그러나 이들이 단단히 착각한 게 하나 있습니다. 대한민국 자주국방의 역사는 언제나 무리한 도전부터가 그 시작이었습니다. 전차, 자주포처럼 대한민국이 세계 1위를 석권한 무기체계부터 하점, 잠수함, 어뢰까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는 독자 개발은 시기상조라는 선임견에 부딪혀야 했습니다. 그리고 싸워 이긴 결과는 모두 아시다시피 방산 시장 점유율 세계 9위의 순위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포기할 줄 알았던 KF-21 보라매의 개발도 기어코 성공했고, 심지어 현대의 4.5세대 전투기를 구성하는 핵심 장비의 대부분을 국산화하는 데까지 성공했습니다. 특히 S-레이더,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아이어스트, 전자광학 표적 획득 및 추적 장비 EO-TCP, 전자파 방해 장비 IF-제머는 이국이 계약과 달리 기술 이전 불가를 동보하면서 KF-21 개발 사업이 중도 취소될 뻔한 아찔한 상황이 펼쳐지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아이어스트와 S-레이더는 이스라엘까지 날아가 시험장을 빌려 기술 실증을 감행하면서까지 결국 독자 개발에 성공했고, 이때 습득한 기술을 활용해 훨씬 소형화된 FA-50 전용 AESA 레이더 ESR-500A를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ESR-500A는 차후 FA-50 블락 20에 탑재될 예정인데요. 만약 국산 KF-21이 국산 AESA 레이더를 개발하지 못했다면 국내에 적용될 FA-50 블락 20매도 FA-50PL처럼 레이시온의 AESA 레이더 팬텀 스트라이크를 수입해서 탑재해야 했을 것입니다. FA-50 블락 20미 명백한 국산 전투기임에도 전투기의 눈이자 두뇌나 다름없는 AESA 레이더를 전량 해외에 의존할 뻔했던 것입니다. 또 RF-제머 등을 포함한 동암 전자전 체계 EW 스위트를 국내에서 개발한 것도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전자전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단계는 평상시에 전파를 수집 분석하고, 이를 아군인지 적군인지 어느 장비가 방출하는 전파인지를 분류하는 전자 지원 단계입니다. 레이더는 종류와 장비에 따라 전파를 방해하는 방법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이 데이터베이스를 얼마나 착실히 쌓아 놓느냐가 결국 한 나라의 전자전 실력을 증명합니다. 다시 말해 장비가 아무리 좋아도 데이터베이스가 빈약하면 보훈 성능의 절반도 사용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수집된 정보의 값어치는 군사기밀 중에서도 최중요 기밀로 취급받는데요. 대한민국도 2001년부터 금강, 백두 정찰기를 실전 배치해 다량의 전파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두 정찰기는 민항기인 RC-800을 개조해 사용하고 있다는 것만 알려졌을 뿐 공개된 정보 자체가 희귀할 정도로 극비리에 운용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EW 스위트를 독자 개발하지 못하고 기술 이전조차 받지 못해 외산 장비를 그대로 사용해야 했다면 동암 작업에서 우리가 수집한 전자 데이터베이스도 그대로 노출되었을 것입니다. 뜬 눈으로 무려 20여 년간 수집해온 최고급 군사 정보들을 타국에 공짜로 넘겨주는 셈인데요. 이후 TCP 또한 국내의 동암 시험장까지 신설하여 핵심 기술을 확보했고, 이 덕에 KF-21은 특정 지역을 광범위하게 초토화시켜버리는 융단 폭격이 아닌 원하는 목표물만 선별해 괴멸적 타격을 가하는 족침개식 초정밀 폭격이 가능해졌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KF-21의 스텔스 기술이 적용되면서 램 국산화에도 성공했는데요. 램은 레이더 전파를 흡수해서 외부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들어 반사율을 최소화하는 특수 소재로 일반적으로 도료처럼 사용하기 때문에 스텔스 페인트 등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램은 어디까지나 소모품이기 때문에 일정 비행 횟수가 지나면 반드시 다시 도포를 해줘야만 합니다. 당연히 이 과정에서 천문학적인 비용이 발생하는데요. 설령 비용은 감소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램을 수급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만에 하나 모종의 이유로 램의 수임이 중단된다면 KF-21은 영원히 반쪽짜리 스텔스기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달랐습니다. 이미 램 국산화에 성공했고 KF-21에 적용한 상황입니다. 이제 설계상 약간의 개량만 더해진다면 KF-21 스텔스와는 이미 예고된 수순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이처럼 대한민국은 많은 이들의 편견을 깨뜨리고 KF-21의 핵심 기술들을 대부분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KF-21은 대한민국 무기 체계에 대한 세계의 인식을 바꾸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의 군사 기술력을 한 차원 높은 곳으로 끌어올렸는데요. 그런데 이런 대한민국도 아직 유일하게 성공하지 못한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전투기 엔진입니다. 현대 공중전에서 제공권을 확보하기 위해 초음속 전투기가 필요로 하는 엔진의 최소 출력은 15,000파운드급 이상입니다. 문제는 현재 전 세계에서 15,000파운드급 터보팬 엔진을 제작할 수 있는데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 프렛 앤 휘트니 그리고 영국의 롤스로이스, 이 세 개 기업뿐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튀르키예, 중국, 러시아 등은 자체 기술로만 5,000파운드급 이상의 엔진을 개발했다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과 실제 성적은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우선 튀르키예는 롤스로이스와 공동으로 TFX 전투기의 엔진을 개발하고 있지만 험상이 지연되면서 개발 완료 기간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여전히 엔진을 탐지하지 못하고 롤스로이스에 끌려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중국은 말할 것도 없는데요. 중국은 J-20에 자체 개발한 WS 시리즈 엔진을 탑재하려고 했지만 영연 출력 부족 문제를 겪으면서 러시아의 전투기 엔진을 뒤로 빼돌려 탑재해왔습니다. 더군다나 그렇게 카피한 중국제 엔진도 걸핏하면 결함을 일으키면서 수출한 아음속 훈련기가 연달아 추락하는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나마 개 중에는 러시아가 상당히 우수한 엔진을 개발해왔지만 냉전이 끝나고 소련이 몰락하면서 경제 위기를 겪었고 이로 인해 미국에 비해 기술력이 상당히 뒤처진 상태입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서방의 강력한 제재가 가해지면서 생산력이 전멸해 버렸는데요. 전투기 엔진은 매우 복잡하고 고도의 기술과 노하우를 요구하는 분야입니다. 엔진의 효율성, 성능, 안전성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여기에 더해 앞서 말씀드린 세 개의 기업들이 전투기 엔진 기술을 독점하면서 기반 기술을 확보하기도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전투기 엔진을 독자 개발한다는 건 무주공산에서 혼자 가르치고 혼자 배워야 하는 어이없는 상황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대한민국은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관련 관계자들은 현재 대한민국이 2020년부터 개발을 시작한 5,500파운드급 엔진이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략 F5에 적용되는 엔진보다 약간 더 출력이 높은 셈인데요. 10,000파운드급 엔진의 경우 핵심 구성품인 터빈 공력 냉각 설계의 연구 단계에 진임하고 있습니다. 개발 단계를 자세히 공개할 순 없지만 전문가들은 지금 대한민국의 기술력으로도 대략 7,500터부터 8,000파운드급 엔진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 분석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면 전장 10.6m, 전폭 8.4m, 전고 3m에 달하는 대형 무인기인 KUSLW 무인편대기에 적용하는 게 가능합니다. 실제로도 대한민국은 5,500파운드급 엔진을 KUSLW에 적용하고 10,000파운드 엔진을 KUSFC에 적용해 기술 수준을 증명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는 지금도 완성이 눈앞에 보일 만큼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15,000파운드급 엔진은 차원이 다릅니다. 전투기 엔진은 출력이 높아질수록 엔진 내부에서 발생하는 열과 압력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집니다. 업계에서는 흔히 전투기 엔진의 내열성을 100도 올리는데 10년이 걸린다고 얘기하는데 현재 우리 기술 수준으로 만들 수 있는 전투기 엔진의 샘플과 15,000파운드급 엔진의 온도 차이는 200도 이상입니다. 더군다나 엔진 내부의 높은 열이 부품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어서 뛰어난 냉각 기술까지 추가로 개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또 초음속 기동을 달성하려면 애프터버너 기능을 추가해야 하는데요. 일반적인 제트 엔진은 공기를 흡임하여 연소시킨 후 항공기를 추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애프터버너를 장착하면 엔진의 배기가스에 연료를 추가로 분사해서 한 번 더 연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 덕에 엔진 온도와 압력이 늘어나 평소보다 훨씬 강력한 출력을 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최대 추력이 1.5터부터 2배 수준으로 증가하는 대신 엔진 내부에서는 고온과 고압 상태에서 연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엔진 부품에 엄청난 부하를 준다는 건데요. 실제로 KF-21에 탐재된 F414G400의 경우 애프터버너를 가동하면 최대 21,000파운드까지 출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려면 유감스럽지만 막대한 시간을 투자해 단계적으로 성장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제너럴 일렉트릭의 엔진을 계속해서 사용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은 제트기 엔진 개발을 위한 시험평가 시설조차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낙담하기엔 이릅니다. 한국이 KF-21 보라매를 개발하겠다고 천명했을 때 대한민국은 가진 것 하나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가 체계 개발 고작 10여 년 만에 국산 전투기인 KF-21의 양산을 논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인데요. 그래서 다른 엔진 선도국이 말하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전투기 엔진 개발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이죠. 심지어 당시보다 훨씬 여건이 좋은 상황입니다. 첫 술부터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조급한 마음보다 KF-21 전투기 엔진의 독자 개발을 믿고 지켜볼 때입니다.